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떤 글이든 이 자신이 쓴 글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오롯이 담깁니다. 아무리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려고 해도 글 속에 그리고 행간 속에 이 속마음을 들키고 맙니다. 수천 년 동안 선인들이 가르쳤던 교훈입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목이 없는 글이었습니다. 아들 서모 씨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 입장을 내놓은 글인 것은 알겠는데 제목이 없으니, 그리고 이 구체적인 의혹들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으니 성격 규정을 하기가 무척 애매했습니다. 처음 보도는 이 글을 사과문이라고 했으나 저희가 보기엔 사과문이라고 하기는 어렵겠고요. 차라리 법무장관의 대국민 담화문 혹은 법무장관의 대검찰 지시문 이런 성격이 더 강렬해 보였습니다. 추 장관은 이 글을 쓰면서 스스로 아마 글귀를 그리고 표현들을 다듬고 또 다듬고 그리고 변호인 같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평가를 해준다면 지금까지는 소설 쓰시네 라면서 고압적으로 의혹을 일축해 오던 자세에서 벗어나 국민께 정말 송구합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만을 보고 추 장관이 심경의 변화와 태도 변화를 보였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부터 그녀가 남긴 글 속에 드러난 속마음을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으로 치면 1730글자 정도인데요. 이 중 송구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부분은 100글자 정도입니다. 나머지 1600글자는 본인은 원칙대로 했을 뿐이며 전혀 잘못한 게 없다는 점을 강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16대 1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16은 나는 전혀 잘못이 없다, 반드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1 정도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이 글은 1에서 7까지 문단마다 번호를 붙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반성문이나 사과문을 쓸 때는 그 글의 문단마다의 번호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이 사과하는 마음을 물 흐르듯이 쭉 이어서 쓰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문단마다 1. 무엇은 어떻고, 2. 또 무엇은 어떻고, 3. 그 결과는 어떻고 이렇게 쓴 글은 글쓴이가 어떤 결의를 다지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조목조목 따져서 묻거나 혹은 무슨 요구 조건을 내걸 때 글 쓰는 방식입니다. 추 장관은 문단마다 모두 7개의 번호를 붙여가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전혀 사과한다는 마음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번호가 붙은 그 문단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국민께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아들의 군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이 부분은 트집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을 위로하고 송구하다면서 슬쩍 단어 하나를 바꿔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들의 군복무 시절 여러 의혹이라고 해야 할 것을 군복무 시절 문제라고 한 점입니다. 의혹과 문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의혹이란 범법 혐의를 묻는 단어인 것이고, 문제란 표현은 그 혐의를 걷어내버린 단어인 것입니다. 둘째 문단 2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 한마디로 법무장관이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였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는 것인가? 다음 문단 때문입니다. 셋째 문단 3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들은 입대 전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군 생활 중 오른쪽 무릎도 또 한 번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남은 군 복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금세 알아차리셨습니까?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논리구조를 바로 눈치채셨습니까? 둘째 문단은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라 라고 되어 있고, 셋째 문단은 우리 모자는 절차를 전혀 어기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검찰의 인사권, 지휘, 감독권을 틀어준 법무장관이 검찰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해놓고 정작 자신은 잘못한 게 전혀 없다, 뭐 이런 식이니 우리는 이보다 더 지독한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본 적이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일간에 걸친 장기 연속 휴가에 문제, 특혜, 청탁이 없다는 주장은 답을 정해놓고 검찰에 답을 말해주는 격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추 장관이 내놓은 글의 네 번째 단락 4는 대뜸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 남편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입니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랬다고. 이건 역시 어리둥절할 따름입니다. 아니, 시쳇말로 누가 물어봤습니까? 누가 궁금하다고 했습니까? 왜 난데없이 장애인 남편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까? 이런 감성팔이 방식으로 교묘한 말을 하니까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표가 이렇게 핀잔을 주는 것입니다. 아들의 황제 군복무 논란은 어디 가고 난데없이 가족 신파를 쓰느냐? 가련한 신용을 하며 본질을 흐리지 말라. 아들이 아버지와 장애인 차량을 공동 구입한 건 때문에 잠시 구설에 오르기는 했으나, 그러나 우리는 추 장관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우리까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 이야기를 크게 확대해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추 장관이 내놓은 글 5째 단락 5 그리고 6째 단락 6, 그 부분들은 다음 두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저는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어떤 역경 앞에서도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추미애 대표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해서 아들의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의혹, 자대 배치 및 통역병 관련해서 대표실에서 부정청탁을 했다는 의혹,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 수사팀을 둘러싼 인사 의혹, 이런 등등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게 말해왔던 부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해명은 단 한마디도 없이 추 장관은 검은 것을 희다고 한 적 없다, 역경 앞에 원칙을 지켜왔다, 이러면서 검찰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강력하게 하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 장관이 이럴 줄을 알았는데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 장관은 이처럼 검찰에 대해 협박에 가까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다음 이 글의 결론 부분인 7째 단락 7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추 장관이 말했던 검찰개혁의 내용은 대부분 인사학살이었습니다. 이 결론을 듣는 수사검사들은 등골이 선을 했을 것 같습니다.